야, 영어도 못하는 아시안. 눈은 뜨고 다니냐? 너희 나라로 꺼져. 우엑, 이 냄새 뭐야? 김치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복도에 지나가던 백인 남학생이 자신의 눈을 찢는 흉내를 내며 소녀를 향해 외칩니다. 소녀는 손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지만 차오르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도 소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강당 한가운데 단상에 섰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동안 소녀를 조롱하던 아이들조차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놀림받던 동양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낡은 세탁소 안에서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옷들을 정리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제가 12살 때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부터였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은 넓은 집에서 단칸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세탁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식탁에서 세 식구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낡은 세탁소에 뛰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일했고요. 매일 작은 손으로 옷들을 분류하고 다림질된 옷들을 정리하면서도 저는 항상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마치면 밤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혼자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한 번은 용기 내어 말씀드렸죠. 하지만 전기세도 내기 힘든 우리 형편의 학원은 사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픈 표정을 보며 저는 다시는 학원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대신 도서관이 저의 학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세탁소 일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달려갔죠. 형광등 아래서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저는 제 미래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군요. 학교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받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얘가 학원도 못 다니는데 어떻게 1등을 하지? 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죠. 그부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냐?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굳은 어깨를 떠올렸죠. 어느 날 밤 세탁소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셨어요. 지연아, 미국으로 가자. 너를 꼭 공부시키고 싶어. 어머니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미국 이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제 노력, 그리고 우리 가족의 끈기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세탁소의 마지막 날, 저는 구석에 놓인 책상에서 마지막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 날아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시장 골목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진정한 노력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이었죠.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코리아타운. 이모부가 운영하시는 세탁소에서 우리 가족의 미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우리는 세탁소 뒷방 한 칸에서 생활했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모님은 세탁소에서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새벽에 신문도 돌리셨고 어머니는 주말엔 한인마트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셨죠. 이모부는 우리 가족의 영주권 수속도 도와주셨어요. 저는 인근 공립학교 7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낯선 교실에 들어설 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제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한인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기본적인 학교 생활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이름이 뭐야?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더듬더듬 대답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발음이 이상하다며 키득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발표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학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데 그걸 영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을 꺼낼 때면 누군가 또 이상한 냄새 라고 외치곤 했죠. 하나둘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을 보며 제 자리가 점점 섬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에 몸을 숨기고 혼자 공부하면서 김밥을 먹었죠. 가끔은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싫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벽부터 김밥을 마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이모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모부는 20년 전 빈손으로 미국에 오셔서 이제는 세탁소 2곳을 운영하고 계셨죠. 지연아, 처음에는 다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이모부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매일 밤 세탁소 한 구석에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미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익히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문법을 공부했죠. 수학은 제게 특별한 위안이 됐어요. 숫자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문제를 제가 먼저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반 아이들 앞에서 떨지 않고 설명할 수 있었죠. 선생님은 제 설명이 정확하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수학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열렸을 때 저는 주저없이 참가했어요.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트로피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미국에서의 힘든 시작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모부 가족과 함께한 축하 자리에서 어머니가 속삭이셨죠.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널 위해서라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든 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년 전 영어 한마디 못해 도서관에 숨어 울던 제가 오늘은 1,500명의 졸업생들 앞에서 수석 졸업생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단상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 없는 영어로 연설을 시작하는 제 모습에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버지는 꾹 다문 입술로 감정을 참으려 하셨지만 붉어진 눈가를 감출 순 없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모분의 세탁소 뒷방에서 시작한 우리 가족의 미국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작은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세요. 저는 더 이상 세탁소 안의 좁은 책상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됐죠. 작지만 제 방이 생겼어요. 수학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러브콜이 왔죠. 그 중에서도 꿈에 그리던 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세탁소에서 부모님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현실의 벽이 다시 느껴졌어요. 기숙사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 때였습니다. 룸메이트 레이첼 앤더슨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죠. 내가 여기 온 게 운이었을 거야. 아시아 애들은 노력만 하고 창의성이 부족하거든.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첫 학기에는 기초 프로그래밍과 고급 수학 수업을 들었죠. 수학은 제가 자신 있는 분야였지만 프로그래밍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그래밍 수업 중간에 레이첼의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다음 날이 중요한 과제 제출일이었는데 완성된 코드가 모두 날아갈 위험에 처한 거죠. 레이첼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레이첼에게 다가갔어요.
밤새 레이첼의 노트북을 붙들고 코드를 복구했죠.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재구성하면서 오히려 원래 코드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달라진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연, 고마워. 내가 너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봐. 그날 이후 레이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함께 듣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 분야는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 같았습니다. 수학적 직관, 알고리즘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첫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죠. 어느 날 레이첼이 먼저 다가와 AI 프로젝트 팀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연,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인지 이제 알았거든.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편견 어린 시선이 아닌 동료로서의 인정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첫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수학적 접근 방식과 레이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학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AI 연구실에서 인턴 모집 공고를 냈어요.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교수님은 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관심 있게 보셨죠. 수학적 직관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훌륭하게 결합됐군요. 인턴십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인턴들이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논문을 읽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시도해봤죠. 교수님은 제 열정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방학이 끝날 무렵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연구팀에 정식으로 합류하지 않겠나?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2학년 학부생이 정식 연구팀에 합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연구실에서 나오는 길에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지연. 내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그 말에 저는 웃음 지었어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실력은 노력과 재능이 만날 때 빛난다는 걸요. 부산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꿈이 MIT의 연구실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MIT 3학년을 마친 여름, 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AI 스타트업에서 인턴 기회를 얻었습니다. MIT 연구실에서의 경험과 교수님의 추천이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첫 출근 날 화려한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의실을 가득 메운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유일한 여성 인턴이자 유일한 아시아계 개발자였죠. 팀 미팅에서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제 의견을 말하려 손을 들면 마치 못 본 듯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갔죠. 간신히 발언 기회를 얻어도 내 발음이 잘 안 들려서 라며 무시당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백인 남성 동료들은 자연스레 무리지어 식사를 했고 저는 혼자 자리에 남겨졌어요. 특히 마크라는 시니어 개발자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AI 알고리즘 개선안을 팀장에게 보고하려는데 마크가 가로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해버렸어요. 제가 항의하자 그는 비웃듯 말했죠. 내가 만든 거라고. 누가 믿겠어? 너 같은 어린 아시아 여자가 이런 걸 생각해낼 리가 없잖아. 주변 동료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팀장은 마크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면서 이모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모부, 저 이제 못하겠어요. 여기서 계속 버틸 자신이 없어요. 지연아, 이제 울 때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이모부의 말씀이 제게 힘이 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미팅 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마다 이메일로 문서화했고 타임스탬프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코드를 검토했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제 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핵심 AI 엔진에서 심각한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마크를 비롯한 시니어 개발자들이 며칠을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는 밤새워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새벽 4시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수학적 직관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어요. 피곤함도 잊은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침 미팅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해결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이었고 다른 동료들도 무관심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제가 수학적 증명 과정을 하나씩 설명하고 AI 엔진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팀장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이 처음으로 제 설명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칠판 앞에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군요. 어떻게 이런 접근을 생각해냈죠? 마크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다른 개발자들은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해결책은 즉시 적용됐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크조차 제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게 됐죠.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하자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직원으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었죠. MIT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퇴사하는 날, 마크가 커피를 들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여름은 제게 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인턴 급여로 받은 첫 월급을 드렸을 때 아버지는 우시더군요. 이제 다 컸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세탁소에서 시작해 실리콘밸리까지 온 여정이 제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차례였어요. MIT 연구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MIT 박사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밤에는 논문을 썼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제 연구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AI 보안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제 연구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발견했던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MIT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제 연구실 책상 위로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보낸 제안이었죠.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에서의 AI 방어 시스템 연구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과 면담하던 날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지연박, 당신의 연구는 이제 국방을 넘어 전 세계 AI 시스템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죠. 세탁소에서 시작된 제 꿈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어요. NIST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AI 보안 프레임워크 개발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며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했죠.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보안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어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보안 강화 권고를 거부한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이유였죠.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득 실리콘밸리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옳다고 믿는 일에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죠. 다음 날 아침 전체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AI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작은 취약점 하나가 수천만 명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 신념은 확고했죠. 연구팀과 밤새워 작업한 보안 테스트 결과를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주요 AI 시스템들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수치화했죠. 기업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박의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대형 기술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먼저 나서자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작업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의 AI 보안 표준안이 완성됐죠. 결과 발표회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이런 성과를 이룬 소감이 어떠신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이제는 제 연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됐습니다. 이건 성별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죠. 이제는 제가 만든 기준이 전 세계 AI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NIST에서의 연구 성과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컨퍼런스였지만 점차 규모가 커졌어요. 제가 개발한 AI 보안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테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려줘.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 여정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죠. 한 달 동안 발표를 준비했어요.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평소 입던 정장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2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스태프가 5분 전입니다라고 알려주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하며 떨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세탁소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떨렸을까요? 붉은 원형 카펫 위에 섰을 때 무대 조명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객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AI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마디를 꺼내자 이상하게도 떨림이 사라졌어요. 객석의 어둠 속에서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부산의 작은 세탁소, 차가운 미국의 교실, 실리콘밸리에서의 좌절, 그리고 NIST에서의 성공까지. 청중들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순간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객석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레이첼이 달려와 안아줬어요. 지연,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했던 레이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강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특히 AI 안전성에 대한 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얼마 후 포브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를 바꿀 30세 이하 인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요. 포브스 매거진이 발간된 날, 연구소의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에는 축하해요. AI 수호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의 세탁소에도 축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거진을 보여주시며 손님들께 자랑하셨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무지개가 걸렸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영감과 용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차례라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다 문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부산의 그 좁은 세탁소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했죠. 부모님은 가끔 미국에 오셨지만 정작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연구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보고하며 휴가를 신청했죠.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연구소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좋은 영감이 되어줄 거예요. 부산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만에 찾는 고향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은 가끔 미국으로 오셨지만 제가 한국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NIST에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긴 휴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리자 낯익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그때 그대로인 것도 있고 완전히 달라진 것도 있었죠. 저기에요, 우리가 살던 시장.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좁은 골목길, 늘어선 가게들. 하지만 우리가 살던 세탁소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죠. 카페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5년 전 제가 공부하던 자리는 이제 예쁜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해냈어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 속에는 1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 힘들어도 늘 함께였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음 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의 초청으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의 눈빛이 제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꿈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되어 주어야 할 때라고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죠. 부산의 그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더 큰 꿈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복귀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죠.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자꾸 한국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서 만났던 그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잊히지 않았어요. 저와 똑같은 꿈을 품고 있을 아이들 하지만 기회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박,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연구소장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 사무실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AI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달라는 거였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눌 때예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였으니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한국에서 온 편지예요.
어느 날 동료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부산의 한 여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며 공부한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연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레이첼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 연구소의 한 층을 AI 교육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죠. 특히 아시아계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AI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어로 수업하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많은 장학금을 마련해야겠다고요. 연구소의 동료들도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10명의 한국 학생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을 보면서 15년 전 부산에서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구실 불을 밝히며 다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겠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